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노인을 노리는 사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린 때때로 이런 문제들을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멀리하지만 사실 이 문제는 바로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 점점 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 노인이 사기꾼의 타겟이 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 사기꾼은 노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걸까요? 그리고 그런 사기는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사기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전화로 오는 사기, 이메일로 오는 사기,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어나는 사기까지 그 범위가 날로 확장되고 있죠. 사실 사기라는 범죄는 그 자체로 매우 교활하고 치명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노인을 노린 사기는 한 가지 더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대부분 경험이 풍부하지만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거나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믿음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기꾼들은 노인을 타겟으로 한 매우 치밀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왜 노인을 타겟으로 삼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 고립 때문입니다. 많은 노인이 자녀나 친척과의 거리가 멀거나 친구들과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점차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사기꾼은 이런 외로움의 틈을 쉽게 파고들죠. 그리고 누구든지 고독감을 느끼면 다른 사람의 따뜻한 말이나 관심을 쉽게 믿게 되죠. 그런 사람들을 노린 사기꾼들은 친근하게 접근해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둘째, 디지털 환경에 대한 취약성입니다. 현대 사회는 디지털 환경에 매우 의존적입니다. 은행 거래를 할 때도, 쇼핑할 때도, 심지어는 식사를 주문할 때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죠. 하지만 많은 노인이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거나 잘 사용하지 않으세요. 사기꾼들은 이런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을 잘 모르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피싱 이메일이나 전화 사기 또는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돈을 가로챕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문자 메시지, 전화 등을 이용해 접근하기도 하고요. 셋째, 금전적 안정입니다. 많은 노인은 평생을 열심히 일하며 저축을 해두었거나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둔 자금은 사기꾼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타깃이 되죠. 사기꾼들은 급한 돈이 필요하다거나 특별한 투자 기회가 있다는 식으로 접근해 노인들의 신뢰를 얻으려 합니다. 이때 노인들은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으니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쉽게 믿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은 그들의 이런 특성을 교묘히 이용해 속여나갑니다. 이제 사기꾼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사기 수법들을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것들일 겁니다. 첫 번째는 전화 사기 또는 흔히 말하는 전화금융 사기입니다. 사기꾼들은 전화를 걸어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거나 지금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돈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꾼은 엄마, 아빠, 내가 큰 사고를 당했어. 지금 병원에 있는데 치료비가 급하게 필요해. 라고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을 연출하면서 사기꾼은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고 자신의 목소리로 자녀나 지인인 척하며 신뢰를 쌓으려 합니다. 이때 피해자는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자녀가 진짜 다친 것처럼 느껴져서 빨리 도와야 한다는 마음에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됩니다. 사기꾼들은 종종 피해자의 감정을 최대한 자극하면서 지금 보내야만 상황이 해결된다는 식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식으로 말하며 피해자가 당장 돈을 보내도록 유도하죠. 이러한 방법은 특히 긴급하게 생각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그들이 돈을 보내도록 유도하는 매우 교묘한 수법입니다. 정말로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만큼은 감정이 앞서게 되기 때문에 이후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그 상황이 사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상속 사기입니다. 유형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피해자가 상속 절차를 잘 모르거나 긴급한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꾼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 상속세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큰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그런 다음 상속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며 돈을 먼저 보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사기꾼들은 이러한 긴급하고 법적인 상황을 거짓으로 만들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며 지금 돈을 보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가 미납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빠르게 해결하지 않으면 상속금을 전혀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죠. 또한 상속 절차를 더 빨리 진행하려면 특정 수수료를 먼저 지불해야 한다는 식으로 금전적인 요구를 이어갑니다. 이렇게 사기꾼들은 상속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미끼로 사용해 노인들을 속입니다. 특히 상속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잘 모르는 노인들은 이러한 압박을 받으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고 쉽게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상속이라는 절차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급박한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가 돈을 보내도록 유도하는 교묘한 수법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금융투자 사기입니다. 사기꾼들은 종종 고수익 투자 기회나 단기 고수익을 약속하며 노인들에게 접근합니다. 특히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사기는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꾼들은 피해자에게 이건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안전한 투자라며 확신을 줍니다. 예를 들어 이 투자는 전문가들이 검증한 안정적인 상품이어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 단기 투자로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며 투자의 가능성을 과장해서 말합니다. 또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고 압박을 가하기도 하죠. 이러한 말을 들은 노인들은 고수익을 꿈꾸며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에 쉽게 믿고 투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기꾼들은 이때 투자 상품이 매우 안전하고 위험이 거의 없다고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투자금이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숨깁니다. 사기꾼들은 종종 피해자에게 합법적인 투자 상품처럼 보이게 하여 신뢰를 얻으려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꾼은 자신을 금융 전문가라거나 법적으로 인증된 투자회사의 일원이라고 주장하며 투자자에게 믿음을 심어줍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투자 상품을 제시하면서 이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는 이런 기회를 만나지 못한다는 말로 피해자를 유혹합니다. 특히 이러한 금융투자 사기는 연금이나 퇴직금 또는 기존에 모은 저축을 한 노인들을 주요 타겟으로 삼습니다. 많은 노인이 자신이 모은 돈을 잘 관리하고자 하는 마음에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 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특히 연금을 관리하는 노인들이나 퇴직 후 안정적인 수입원을 가진 노인들은 일정 부분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금을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로 돌려놓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이 때문에 사기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꾼들은 이중적인 사기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먼저 적은 돈을 투자하게 하여 일정 부분 수익을 보여주고 투자자가 더 많은 금액을 추가로 투자하게 만든 뒤 결국 모든 금액을 빼돌리는 방식입니다. 초기에 작은 수익을 보여줌으로써 믿을 수 있는 투자처라는 인상을 주고 더 많은 돈을 끌어내는 수법입니다. 이런 투자 사기의 피해자가 나중에 투자금 회수나 수익 지급을 요구하면
사기꾼들은 다양한 핑계를 대며 지급을 미루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그때서야 자신이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동안의 시간과 돈을 잃은 후에야 그 사기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금융투자 사기는 사기꾼들의 구체적인 사기 수법과 신뢰감을 이용하여 노인의 자산을 빼내는 매우 위험하고 교묘한 수법입니다. 노인들이 이런 투자를 하게 되면 자신의 자산뿐만 아니라 그동안 평생 노력하여 모은 노후 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위험합니다. 네 번째는 고용 사기입니다. 사기꾼들은 종종 재택근무나 단기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시하며 노인들에게 접근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사기꾼은 간단한 온라인 조사만 하면 월급이 나온다거나 단기 아르바이트 기회가 있다는 등의 허위 고용 기회를 제시합니다. 사기꾼들은 처음에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완료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 수 있다거나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하면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합니다. 사기꾼들이 제시하는 일자리는 대체로 간단하고 위험 부담이 적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렇기에 일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기회가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의 진짜 의도는 그들에게 수수료나 등록 비용을 지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을 시작하려면 먼저 회원 가입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거나 등록 절차를 진행하려면 초기 비용을 선불로 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종종 그들은 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거나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돈을 송금하게 만듭니다. 이때 등록 비용이나 수수료를 보내고 나면 일이 시작되지 않거나 일이 진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종종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도 하며 마치 일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보내야 한다고 유도합니다. 노인들은 특히 고용 기회를 찾고 자신의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사기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해 부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꾼들은 노인의 정신적, 정서적 취약성을 노리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후에도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기는 단순히 금전적 피해를 넘어서 피해자의 자존심이나 심리적 안정감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 사건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려 하거나 가족에게 알리기를 꺼릴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의 수법이 정말 교묘하고 악랄하죠? 그들은 사람들의 연약한 점을 노리고 때로는 그 신뢰를 악용하기까지 합니다. 특히 고령자들처럼 정보에 취약하거나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만큼 그들의 사기는 매우 치밀하고 피해자는 쉽게 그 속임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런 사기꾼들의 악랄한 수법을 고스란히 겪은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은 단순히 한 사람의 피해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70대가 되어 조금은 느긋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얼마 전에 겪은 일이 너무 황당하고 마음 아파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노인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제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건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운동을 마친 후 동네 마트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마트로 가는 길에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그는 대략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라며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이 아파트에 살아요. 몇 층에 사는지 아세요? 사실 우리 아파트는 입주자들이 많아서 다 알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몇 층에 사시는 분인가?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은 저는 8층에 살고 있어요. 이름은 정상진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해서. 아, 그래요? 난 2층에 사는데 혹시 만나본 적 있나?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은 웃으며 그럴 수도 있죠. 어쩌면 지나치면서 인사했을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사실 제가 우리 아파트 주변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따로 말씀드릴까요? 처음에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저는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후 며칠이 지나고 나서 우연히 다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트에서 쇼핑을 마치고 돌아가려던 순간 다시 한번 그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다시 만나네요. 그간 잘 지내셨어요. 그 사람은 또다시 친근하게 인사하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사업은 정말 기회가 좋아요. 우리 아파트 사람들과 함께 시작하는 거라 안전하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는 점점 더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아파트 사람 같고 뭔가 신뢰를 주는 듯하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날, 저는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네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자주 마주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신뢰를 조금씩 느끼게 되었고 또다시 그 사업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에 사업이 확장되면서 우리 아파트 주변 사람들에게만 한정적으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세요? 그 사람은 마주칠 때마다 조금씩 더 강하게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자주 만나서 말하는 걸 보면 정말 괜찮은 기회일 수도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나고 아파트 입구에서 또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제껏 말씀드렸던 사업 있죠? 이번 주말에 바로 그 사업에 대한 모임, 유기농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위한 모임이 있어요. 아파트 사람들과 다 같이 모여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거예요. 할아버지께도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의 말에 저는 마침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아파트 주민들끼리 하는 일이라며 너무 신뢰를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 근처에 빈 땅을 임대해서 유기농 채소와 과일을 재배하고 있어요. 중간 유통업자를 끼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라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도 뛰어나죠. 지금은 몇 명의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시작했는데 소규모로 시작해서 점점 확대하고 있어요. 꾸준히 수익이 커질 거예요. 그는 사업이 자체 생산과 직거래라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는 이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농산물을 직접 배송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구매자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배송받을 수 있게 하였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규모를 확장하려는 단계라서 추가 투자를 받으려는 계획이 있어요. 적은 돈이라도 투자하면 그만큼 안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 사람은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며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1년에 20% 정도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계속해서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사업을 시작한 부지까지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여기 아파트 근처에 임대한 땅이 있어요. 그곳에서 농작물을 키우고 있고 여러 주민들과 함께 일하고 있어요. 부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그는 저를 데리고 가서 그 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땅은 아파트 근처의 한적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여기가 바로 우리가 임대한 땅이에요. 여기서 농작물이 자라고 있고 앞으로 이곳에서 많은 유기농 채소와 과일들이 자라게 될 거예요. 이미 이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이 상품을 구입하고 있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땅의 크기와 재배하는 작물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 부지를 보고 나니 이 사람이 말한 사업이 정말로 괜찮아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그가 말하는 투자 기회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계약서를 읽으면서도 마음 한편에서 불안감이 들었지만 소액이라면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에 결국 저는 계약서를 쓰고 그에게 돈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과의 연락이 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싶어서 기다려보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가 남긴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두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명함에 있는 사무실을 찾아볼까 해서 찾아가 보았지만 그의 사무실 주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결국 저는 그 사람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민은 없다더군요. 이후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지만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없었고 결국 저는 맡긴 돈을 잃었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속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갔지만 그 사람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저도 쉽게 믿어버렸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은 사기꾼들은 종종 같은 아파트나 이웃이라는 신뢰를 이용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무리 친절한 사람이라도 쉽게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너무 좋다고 느껴져도 항상 의심하고 특히 주변 사람들과 상의한 후에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다른 이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 이렇게 악랄한 사기에 빠지게 된 것은 너무나 부당하고 정말 화가 납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타겟으로 하는 이런 사기 수법은 정말 악질적이고 너무나 큰 피해를 주는 것 같아요. 정말 화가 나네요. 그런 기회를 주겠다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고 신뢰를 악용하는지 그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어르신께서 모든 것을 겪으시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텐데 그 아픔이 얼마나 크실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다른 분들에게 경고가 되어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의미 있는 고백이세요. 그렇기에 정말 이런 사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제 노인분들이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전화나 문자로 온 투자 제안은 철저히 의심하기. 전화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는 99% 사기입니다. 특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기회 등과 같이 긴박감을 조성하며 급하게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았을 때 감정적으로 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말고 반드시 한번 멈추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전화나 메시지에서 언급된 투자 기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심된다면 직접 그 회사나 기관에 연락해서 진위를 확인하세요. 공식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찾아서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대로 연락이 왔던 번호로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사기꾼들이 자신을 믿게 하려고 자신이 속한 회사 번호처럼 보이는 전화번호를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두 번째, 친구나 가족과 상의하기. 처음 듣는 투자나 사업 제안에 대해 혼자서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자녀, 친척, 친구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꼭 상의해 보세요. 그들은 타인이기에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
여러분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안이 복잡하거나 이해가 안 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계약서나 조건 등을 잘 검토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투자 기회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종종 무료 상담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유도하기도 하지만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지나치게 좋은 기회는 경계하기.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기회는 대부분 사기입니다. 예를 들어,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말은 절대 믿지 말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투자는 위험을 동반하며 고수익에는 고위험이 따르는 법이죠. 만약 누군가가 너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의심해야 할 신호입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이 흔히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는 지금 아니면 기회를 놓친다거나 마지막 기회라는 말을 통해 압박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에 끌려서 결정을 내리면 사기에 빠질 위험이 커집니다. 시간이 촉박하게 느껴진다면 한 번 더 심사숙고한 후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계좌번호나 개인정보 절대 주지 않기. 사기꾼들은 보통 자신이 제시하는 기회를 위해 은행 계좌나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절대 그런 정보를 제공하지 마세요. 사기꾼은 믿음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상연락처를 미리 설정하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예를 들어 투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비상연락처를 설정해 두세요. 가족이나 친구 혹은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는 것을 습관화하고 사기 의심이 드는 일이 발생하면 즉시 그들과 상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꾼들은 정말 교묘하고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들어 쉽게 믿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위의 방법들을 명심하고 실천한다면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분이 더 안전하게 자신의 재정과 삶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기들은 단지 속아서 넘기는 돈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이상의 큰 피해를 불러옵니다. 노인들이 당하는 사기는 금전적인 손실을 넘어서 심리적으로도 큰 충격을 남기고 때로는 그 피해를 평생 간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왜 노인을 목표로 삼는지,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수법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여러분도 이제 감이 오시죠? 이렇게 사기 범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경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노인들이 더 이상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이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야 합니다. 모두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각자가 책임감을 갖고 행동할 때 우리는 더 안전하고 지혜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이 더욱 경계를 가지고 주위의 어르신들에게도 이러한 경고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사기 범죄로부터 더 많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격려가 저에게 큰 응원과 힘이 된답니다. 언제나 정성 가득한 이야기로 늘 함께 할게요.